안녕하세요. 아기가 첫걸음을 떼는 그 기적 같은 순간 혹시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뒤에는 사실 정말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움직임을 배우는지 그 비밀스러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변을 보면 참 신기하죠. 어떤 아기는 몇 달씩 열심히 기어다니는데 다른 아기는 기는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서려고 하잖아요. 아기들 발달 과정에 무슨 정해진 프로그램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자, 이 발달의 퍼즐을 제대로 맞추려면요. 우선 과거에는 운동 발달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 고전적인 관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수십 년 동안 이 분야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한 아주 강력한 이론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뇌의 성술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생각이었죠. 이걸 반사 계층적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딱딱하고 위에서 아래로 명령을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명쾌해요. 뇌가 바로 총사령탑이라는 거죠. 이 사령탑이 점점 성숙하면서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원시적인 반사들의 스위치를 하나씩 꺼버리는 과정이 바로 발달이라는 겁니다. 이 원시 반사들이 억제되어야만 비로소 더 정교하고 발전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아주 명확한 상명하다식 이론이었어요. 물론 이 고전적 관점에도 나름의 장점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시기가 지나면 사라져야 할 원시 반사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은 초기 신경학적 문제를 진단하는 데는 꽤 유용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기가 미끄러운 바닥과 푹신한 카펫 위에서 왜 다르게 움직이는지, 즉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똑같이 앉기를 하더라도 어떨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다른 전략을 쓰는 현상도 설명할 길이 없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퍼즐을 풀어줄 아주 혁명적인 돌파구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현대적인 시스템 모델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봐야 해요. 움직임은 미리 짜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차라리 여러 요소가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이 시스템 모델은요, 새로운 움직임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세 가지의 핵심 요소가 서로 막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속에서 시스템 스스로가 최적의 해답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조직화라고 부릅니다. 누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스스로 해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춤을 추는 무용수가 바로 세 명인 셈인데요. 첫째는 아기 개인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의 신체 조건, 신경계의 발달 수준, 인지 능력 같은 것들이죠. 둘째는 움직임의 목표, 즉 과제예요. 저기 있는 장난감을 잡을 건지 엄마한테 안기러 갈 건지 같은 목표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아기를 둘러싼 환경입니다. 바닥이 딱딱한지, 푹신한지, 혹은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같은 것들이죠. 이 세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움직임, 최고의 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모델이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감이 오시죠? 고전적 관점이 뇌의 성숙에 따른 하향식 통제와 미리 짜인 프로그램을 강조했다면 이 사려운 시스템 모델은 상호작용, 자기조직화, 그리고 적응이라는 키워드로 움직임을 바라봅니다. 이건 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강력한 시스템 모델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끼고 아기의 그 경이로운 걷기 여정을 다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요 발달 이정표들입니다. 고개를 가누는 것에서 시작해서 혼자 앉고 무언가를 붙잡고 일어서고 마침내 두 발로 걷기까지 이 각 단계는 마치 이전 단계의 성공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하나의 건축물과도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자세 조절 방식이 나타나고 또 점점 정교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정상 상태 조절입니다. 말 그대로 가만히 그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반응성 조절인데요. 이건 누가 살짝 밀거나 발이 미끄러졌을 때 어떡 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바로 되찾는 능력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예측성 조절인데 이건 한 단계 더 나아간 겁니다. 팔을 뻗거나 걸음을 떼기 전에 몸이 미리 중심을 잡고 준비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조절 방식이죠. 이 표를 보시면 시스템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각 발달 단계마다 시스템이 풀어야 할 숙제가 다른 거죠.
예를 들어 머리를 가늘 때는 눈으로 보는 것과 귀 속 평형 감각이 아주 중요하고 목 근육을 잘 조절하는 게 핵심 전략이 됩니다. 앉을 때는 엉덩이뼈로 느껴지는 압력 감각이 중요해지고 몸통을 부분 나눠서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마침내 설 때는 발바닥 감각과 평형 감각을 종합해서 발목만 쓸지 고관절까지 쓸지 아예 한 발을 내디딜지 다양한 전략을 조합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발달의 진짜 목표가 뭔지 그 기저에 깔린 핵심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단순히 각 단계를 통과하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핵심은 바로 적응 능력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지금 주어진 과제랑 환경의 요구에 맞춰서 지금은 이 감각 정보에 더 의존해야겠다. 아니야, 지금은 이 움직임 전략을 써야겠다 하고 실시간으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운동 발달의 진짜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 조절이라는 게 그냥 뇌가 자라면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건 수많은 경험과 연습, 그리고 수많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학습된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우리는 아이의 발달이나 재활을 위한 최적의 학습 환경을 설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딱딱한 바닥, 푹신한 쿠션, 경사진 곳 등 다양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때로는 좁은 곳에 서게 하거나 무언가를 들고 걷게 하는 식으로 과제의 난이도를 살짝 조절해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가 스스로 넘어지고 실수하면서 배울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봐 라는 지시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자기 몸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한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건 단순히 아기 발달에 대한 흥미로운 지식을 넘어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적인 관점을 이해하는 순간 정말 많은 게 달라 보여요. 재활치료나 운동선수의 기술을 물론이고 당장 우리 아이 놀이방을 어떻게 꾸며줄지까지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정해진 패턴을 주입하는 대신 원하는 움직임이 스스로 나타나도록 환경과 과제를 설계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발달이란 새로운 협응과 적응 능력이 자라나는 과정이다.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력을 키우는 것,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스스로 움직임을 조직해내는 자기조직화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학습과 놀이, 그리고 재활을 위해서 우리 주변 세상을 어떻게 더 잘 디자인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 어쩌면 이게 오늘 여정의 진정한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